문단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문단과 똑같아. 다만 문단 하나가 늘었을 뿐이지 지금 접근하는 방식은 모두 같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보는데 이 첫 번째 문제는 내용이 많을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연결. 사실은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백열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형광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미 백열전구도 그렇고 형광등도 그렇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상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 대상들을 떠올려 주면서 여기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이제 연결해 주면 되는 거구나. 그런 면에서 얘는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 근데 뭐가 부각이 되겠어? 당연히 설명 대상이 나눠졌잖아. 형광등 앞에서는 백열전구. 설명 대상이 두 개로 나눠졌으니 당연히 뭐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야. 차이점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설명 대상이 둘 이상이 되면 무조건 뭘 생각하자?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을 하자. 그래서 차이점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공통점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백열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네. 사실 이제 백열전구는 우리가 이제 꼬마전구를 더 많이 접했죠. 실제로 백열전구는 여러분들이 본 경험이 없을걸? 있나? 아파트에서 그래. 지금 뭐 현관문 열 때나 혹은 화장실 요새는 다시 LED로 교체하는 추세라서 백열전구를 뭐 볼 수도 있고, 어쨌든 꼬마전구처럼 생긴 게 이제 백열전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봐. 이 문장 읽어볼게. 둥근 유리구 안에 필라멘트를 넣고 불활성 기체를 넣은 단순한 구조다 라고 할 때 백열전구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굳이 둥근 유리구라고 밑줄 치료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배경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고, 배경 지식이 없어도 만약에 배경 지식이 없어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밑줄을 쳐야지. 그 다음에 필라멘트 그리고 불활성 기체 이렇게 들어있대. 필라멘트에 전압을 가하면 뜨거워진 필라멘트에서 전압을 가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필라멘트가 가열되면 뜨거워진다는 얘기네. 필라멘트에서 일부 에너지가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된대. 이 전자기파 어떤 거? 일부 에너지가 전자기파로 나오는 거. 이 전자기파의 파장은 이제 파장에 대한 얘기야. 연소 스펙트럼을 갖는데, 파장은 연소 스펙트럼을 갖는데, 이 중 어떤 것 중에서 이거 나왔으니까, 이그저 나왔으니까 확인해야죠. 뭐 중에서? 파장 중에서 빛은 10% 정도이고, 빛은 10% 정도이고, 나머지는 열의 형태인 적외선이다. 그러면 지금 필라멘트에서 나오는 게 이런 거 봐. 내가 지금 저 내용을 정리할 테니까 이 내용이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필라멘트에서 나오는 거 일부 에너지, 나머지. 일부 에너지는 다시 이렇게 나뉘네. 10%와 90%. 그럴 때 10%는 빛, 나머지는 열. 됐어? 맞아? 아니야? 일부, 그 다음에 10% 이런 것들은 전체 중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드러내는 거잖아. 이걸 나눴다는 자체는 나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이 된 거는 일부와 이것뿐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줄 수가 있어야 돼. 왜? 나눴기 때문에. 여기에 필라멘트에서 나온 에너지를. 그러면 지금 이것만 봐도 백열전구는 어때? 사실 백열전구가 따뜻하기 위해서 백열전구를 키운 게 아니지. 그래, 빛 때문에 켜는 거야. 그런데 빛이 일부 중에서 10%밖에 안 돼. 그러니까 발광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계속 전구에 투입되는 전력의 대부분이 열로 방출되므로 확인했어요?
지금 10%라고 했으니까 90%가 이열됐단 말이야. 특별히 표시할 거 없지. 발광 효율이 아주 낮고 그래. 필라멘트가 고온으로 가열되므로 그래. 전압을 가하면 뜨거워진다고 해서 가열되므로 끊어지기 쉬워. 지금 필라멘트가 끊어지기 쉬워. 수명도 짧대. 전구에 가해지는 전압을 높여. 온도를 높이면 전압을 높여. 온도를 높이면 빛의 비율은 높아지지만 뭐가? 수명은 짧아진다. 지금 마지막에는 이제 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열전구에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구조, 그 다음에 거기에서 빛이 얼만큼 나오는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구조와 그 다음에 빛이 얼만큼 나오는지 이것이 이제 이 문단에서의 핵심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넘어갑니다. 이제 형광등을 볼 거야. 그러면 이제 형광등을 보면서 우리가 앞에서 밑줄 친 것들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연결한다는 얘기는 위로 돌아가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거. 눈으로 짚어줘도 좋고 손으로 이렇게 연결하면서 표시를 해도 좋다. 뭐가 됐든 간에 중요한 건 그냥 밑으로만 글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 수 있어야 된다? 왔다 갔다. 연결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쭉 한 방향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보다가 위에 있는 거 눈으로 짚어주고 다시 짚어주고 볼게요. 이제 형광등에 대한 설명이야. 설명 대상이 하나 늘었으니 공통점과 차이점 생각하면서 그러네. 당연히 뭐가 부각이 될 거라고? 차이점이 부각이 될 거라고. 그러니 혹시라도 공통점이 나오면 공통점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돼. 공통점은 공통점이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점에 신경을 써야 하는 거예요. 봅니다. 원통형 유리관네. 이것도 이제 다 봐봐. 우리가 지난번에 혹시 명제랑 사태랑 대응되는 거 생각나? 지금 명제랑 대응되는 사태의 구조를 비슷하게 잡아가잖아.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먼저 백열전구를 설명했어. 그럼 백열전구를 설명하는 방식과 형광등을 설명하는 방식이 어때야 돼? 유사해야 우리가 읽는 사람이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지금 백열전구 뭐부터 설명했어? 백열전구 구조부터 설명했죠. 구조 설명하고 그런 가운데 빛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어땠어? 효율이 낮다. 그 다음에 수명이 짧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잖아. 그러면 얘도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지금 위에 있는 백열전구랑 비교 대조하면서 연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독자를 고려하는 글쓰기가 되는 거라고. 만약에 얘를 그냥 형광등의 특성부터 먼저 얘기하고 나중에 구조 얘기하면 읽는 사람이 지금 헷갈린다기보다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좀 정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글의 구조 뭐 설명하고 뭐 설명했다가 머릿속에 잡혀 있으면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그에 준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먼저 뭐부터 얘기하냐면 형광등의 구조 얘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형광등의 특성이 되겠는 거지. 사실 이 글은 어떤 글에서 갖고 온 거냐면 세 가지를 비교하는 거거든. 단순하게 이제 백열전구와 형광등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 백열전구, 형광등 당연히 어떤 게 좋아? 뭐가 좋아? 형광등이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에서 뭐가 나오냐면 LED가 나오네요. 그럼 LED는 당연히 뭐랑 비교 대조하면서 우리가 글을 읽어야 되겠어? 지금 순서가 백열전구 나오고 그 다음에 형광등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LED가 나왔다고 한다면 백열전구보다 좋은 형광등 그 다음에 LED가 나왔어. 그럼 당연히 LED는 우리도 이미 알고 있잖아. LED가 형광등보다 더 좋은 것. 그러니까 LED를 보면서 형광등과의 뭐가 돼야 돼? 공통점과 차이점. 그럼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제 밝게 생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왔는데 이런 게 점점 어떻게 됐다? 발달해왔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서 지금 그 백열전구 얘기하고 형광등 LED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LED도 똑같아. 먼저 LED의 구조 얘기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형광등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에서 우수한 점이 있는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걸 보면서 지금 백열전구의 구조,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연결을 될 거예요. 원통형의 유리관이래. 앞에서는 백열전구 뭐였어? 그렇지, 둥근 유리관, 유리구였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위에 있는 것과 차이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은과 불활성 기체가 들어있고, 불활성 기체, 그래, 이건 앞에서도 불활성 기체 들어있었잖아. 그런데 얘는 들어있었어, 안 들어있었어? 그렇지. 그러니까 얘, 수은이 추가적으로 들어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계속 양 끝에 필라멘트. 자, 이것도 이제 차이점이라 할 수 있어. 왜 그럴까? 양 끝에 필라멘트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둥근 유리관인 거니까 길다란 거 아니야? 맞죠? 원통형. 길다란 거 양 끝에 필라멘트가 있다. 그럼 필라멘트가 몇 개라는 얘기야? 그렇지, 2개. 그런데 백열전구에는 필라멘트 몇 개? 1개. 그러니까 얘도 위에 있는 거랑의 차이점이 되겠지. 필라멘트가 붙어있는 구조다.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열전자가 필라멘트에 방출된 열전자, 이거는 위에 있는 거랑 같은 거죠. 지금 위에서도 뭐가 나와? 필라멘트에서 위에서 백열전구에서 필라멘트 나온 게 2가지잖아. 뭐 나와? 열 나오고 그 다음에 빛 나오고 이렇게 됐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자피가 나오죠. 전자기파가 나오는데 거기에서의 일부는 열이고 일부는 빛이었단 말이지. 지금 열전자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야? 공통점이 돼. 필라멘트가 거기에서 쓰는 필라멘트랑 여기서 쓰는 필라멘트가 다르겠어? 다르면 다르다고 얘기를 하겠지. 그러니까 같은 필라멘트란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필라멘트니까 나오는 것도 같아야 될 거야. 그런데 지금 일부러 여기서 너희들 보고 헷갈리려고 어떤 표현을 쓴 거야? 열전자라는, 이거 좀 다른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끔 한다는 거죠. 계속 볼게요. 열전자가 수은 입장에 충돌하며 수은에 충돌하면 자매선이 발생한다. 이건 차이점이네. 위에서 뭐가 발생했어? 그렇지, 저기에서. 이 자외선이 형광등 안쪽에 발라진 형광물질에 닿으면, 자외선이 형광물질에 닿으면 빛으로 바뀐다. 그러면 형광등에서의 빛은 필라멘트에서 비롯된 거야? 필라멘트에서 빛이 바로 나오는 거니? 아니지. 백열전구에서 필라멘트에서 바로 빛이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디에서 이제 빛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형광물질에서 빛이 나오게 되는 구조인 거지. 필라멘트에서 한 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도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차이점이 되는 거네. 이때 형광물질의 종류에 따라 빛의 색이 달라지기도 하고, 종류에 따라 빛의 색이 달라진대. 자외선을 빛으로 바꾸는 변환 효율이 다르므로, 그렇지. 형광물질에 따라 변환 효율이 다르므로 형광등의 발광 효율에도 영향을 준대. 뭐가? 네. 앞에서 동영상으로 별 수업 들어요. 네네네. 잠깐만. 이걸로. 제가 장선생님한테 이메일로 보내드렸어요. 근데 업무하고 있다고. 네. 중간에 편집을 잘 해야겠네. 사실 편집이라고 해봤자 그냥 잘라내는 것밖에 못합니다. 제 주제에 뭐 여기다가 효과를 넣고 그런 것까지는 나중에 제가 1000만 유튜버가 되면 지금 다른 학원에서 이제 찍은 영상도 이제 그 유튜브에다가 올리긴 하는데 생각보다 구독자가 제가 100명이 넘어요. 다 모르는 사람이야. 몇 명이야? 정확하게는 173명이에요. 어이없지? 나도 어이가 없더라고. 이게 언제부터 올린 거냐면 한 2년 전부터 올렸는데 이게
제목을 어떻게 다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는 게 달라지는 것 같아. 전에는 그냥 내가 오늘이 며칠이죠? 7월 31일이지. 그럼 7월 30일 고일서, 독서, 비문학 혹은 문학 이렇게 해서 올렸단 말이야. 조회수가 늘진 않아. 그런데 지금 문학의 경우는 제목을 붙였어. 아, 무슨 작품, 그 다음에 무슨 교과서.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가 되게 많이 오르더라고. 그래서 지난 1학기 중간고사 때 올렸던 어떤 거는 거의 10,000건 가까이 조회가 돼서 대단하다. 나도 그래서 깜짝 놀랐어. 내 거를 본단 말이지? 생각보다 구독자가 늘어나서.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이게 시험 때 올리는 거라서 시험이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또 이제 구독자가 좀 빠져. 다시 시험 때가 되면 다시 구독자가 늘더라고. 나는 구독자가 빠지는 줄 몰랐어. 그래도 구독자가 한 열 몇 명이 줄어 있는 거야. 우리들이 다시 또 170, 지금 최고는 175였어. 175였다가 지금은 이제 나도 이제 계속 요새 올리는 게 별로 없으니까 얼마 전에 봤는데 173이더라고. 근데 이번 주에 보면 또 170이 깨져 있을 수도 있지. 이게 확실히 그리고 그 어떤 영상을 올리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에서는 화이트보드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고정해서 두고 있으니까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없어 보이잖아. 얼굴 사람이 솔직해야지. 얼굴도 까맣게 나오고 없어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서울학원에서 찍는 거는 거기서 좀 좋은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저를 따라다녀. 그리고 이 카메라가 그 프로젝트도 조금 더 좋아서 글씨가 훨씬 더 뚜렷하게 보이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서 막 설명하다가 내가 여기서 막 필기를 해. 그러면 카메라에 저를 탁 이렇게 가면 또 따라. 그리고 이제 칠판이다 보니까 더 또렷하지. 어쨌든. 그래서 애들이 더 잘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이렇게 여기서 찍은 것도 이제 올잖아? 그럼 조회수에서 차이가 나. 애들도 아는 거야. 어떡해. 애들의 반응이 즉각적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발광 효율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 있는 형광등의 구조를 보면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을 했어요. 이제 발광 효율에도 영향을 준대. 그럼 발광 효율 나왔으니까 지금 앞에서 그 백열전구의 발광 효율이 어땠어? 안 좋았죠. 그리고 또 발광 효율과 관련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 수명도 어땠어? 짧았어. 이것이 이제 백열전구의 특징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봅니다. 형광등은 필라멘트에서 이게 나 같으면 지난번처럼 요거 뺍니다. 요거 뺄 거야. 왜? 이거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 왜냐? 우리 빛으로 바뀐다를 통해서 지금 백열전구는 직접 필라멘트에서 빛이 나는데 얘는 지금 직접 필라멘트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따져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계속 볼게요. 가열 온도를 낮출 수 있어서 백열전구에 비해 30% 정도 이것도 이제 치사한 거야. 읽어볼게. 백열전구에 비해 30% 정도의 전력 소비로 같은 밝기에 30%로 같은 밝기를 낸대. 이거 왜 이렇게 설명한 거겠어? 그게 뭐로 바꾸면 돼? 지금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국어에서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거지. 선택지에서도 여기서 30번 했는데 50%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읽을 때 위에 있는 백열전구랑 비교대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바꿀 수 있어? 30%로 같은 밝기 빛을 냈을 때 결국 어떻다는 거야? 발광 효율이? 그렇지, 높다, 좋다. 뭐보다? 백열전구보다. 그러면 훨씬 내용이 쉬울 텐데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는 과정은 당연히 연결도 잘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더 쉬운 내용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글을 잘 읽고 있는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 직접적으로 위에 있는 백열전구랑 비교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우리 머릿속에는 백열전구보다 발광 효율이 좋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표시는 해야죠. 또한 백열전구에 비해 적외선 방출도 적고 수명도, 이것도 당연한 거지. 왜 수명이 짧았어? 백열전구의 수명이 짧은 이유는 필라멘트가 뜨거워졌잖아. 왜냐면 전압을 가하면 필라멘트 온도가 높아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서도 당연한 내용인 거죠. 됐습니까? 문제 볼게요. 1번. 백열전구에 투입되는 전력은 필라멘트를 통해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되며, 맞아 틀려? 맞아요. 맞죠? 지금 전력이 필라멘트를 뜨겁게 하고 또한 필라멘트에서 뜨겁게 했으니 거기서 열도 나오고 빛이 나와. 그런데 열하고 빛 대신에 지금 전자기파 형태라는 말로 바꾼 거지. 맞아. 이 중에 90%는 지금 본문에서는 뭐에 대해서 나왔어? 그냥 10%가 빛이다 라고 했고, 그럼 나머지 당연히 뭐겠어? 90%는 열. 그런데 이제 열의 형태인 적외선 이렇게 표현이 됐으니까 적외선 맞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맞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백열전구는 우리 형광등과 달리 어떻게 해야 돼? 건너뛰어야지. 건너뛰고 보는 거야. 백열전구는 필라멘트에서 직접 빛을 얻기 때문에, 맞아 틀려? 맞죠? 이거 맞는 거야? 형광등보다 발광효율이 어땠어? 그렇죠. 여기가 틀렸네. 그리고 수명은 형광등보다 여기는 맞네. 다시 지금 우리가 선택지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풀자가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판단하는 연습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다 한 번씩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앞에 게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다.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 우리 두 번째 문제가 조금 어려운 거라고 얘기를 했죠. 왜 두 번째 문제가 어려운 거였냐면 구조. 글의 구조를 한번 비틀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잡았는지가 중요하다. 봅니다. 추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네. 추론은 이미 제시된 명제인 전제를 토대로, 우리 전제라는 말은 이제 꼭 기억하십시오. 전제는 엄청나게 자주 볼 거예요. 전제는 먼저 제시가 된 거예요. 일종의 바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제는 바탕이야.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바탕을 전제라고 얘기를 해요. 전제라는 말 꼭 기억해 주시고, 이미 제시된 명제인 전제를 토대로, 여기서 끊어야죠. 짚고 있으니까. 전제를 토대로 다른 새로운 명제인 결론을 도출하는 사고과정. 결론을 도출하는 사고과정이래요. 논리학에서는 어떤 추론의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으면, 그럼 거짓일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라는 거야? 참일 때, 참이면 이 얘기인 거잖아. 그 추론은 타당하다고 말한다. 우리 지난번에 봤던 거 좀 비슷한 느낌이네. 지난번에 했던 거 참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랬더니 참 보는 순간 뭐 생각했어? 거짓 생각했잖아. 참과 거짓.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냐면 의미 있는 명제 있었죠. 그래서 또 뭐 생각했어? 의미 없는 명제를 생각한 거잖아. 지금 타당하다는 얘기가 나왔어. 그럼 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지, 타당하지 않은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봅니다. 참일 때 결과와 지금 그리고 또 어떤 것도 하면 좋으냐면, 그래. 부정 표현은 긍정 표현으로. 긍정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꿔주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문장이 다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긍정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설명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내용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우리 부정적인 표현이 있을 때는 뭐 했어? 이렇게 X 표시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거짓일 가능성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거짓일 가능성, 그런데 거짓 자체가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부정의 부정인 거니까 그냥 뭐로 바꾸면 되는 거야? 긍정으로. 그래서 참일 때 참이면 이것이 우리가 더 기억하기가 수월하고 헷갈리지 않는 거지. 참일 때 거짓일 가능성이 없으면과 참일 때 참이면 어떤 게 더 쉬워? 그렇지, 참일 때 참이면이 쉬운 거야. 그래서 부정 표현, 긍정 표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긍정 표현을 바꾸는 것이 우리들 기억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추론은 타당하다고 말한다. 아, 참일 때 거짓일 가능성이 없으면 그래서 참이면 이렇게 바꿔봤어. 서울은 강원도에 있다. 이거 봐봐. 지금 여기에 서울은 강원도에 있다. 지금 앞에서 추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큰 따옴표 안에 서울은 강원도에 있다라는 문장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구체적인 사례. 지금 위에서 설명한 타당한 추론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거지. 구체적인 사례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읽으면 되는 거야? 구체적인 사례는 무조건 앞에 나오는 내용과 뭐로 연결이 된다고?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같은 거. 아니, 우리가 이제 전체 8번 수업 중에서 오늘까지 하면 절반, 4번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만날 기회가 4번밖에 없어. 이제는 대답을 해줄 때도 되지 않았을까? 맞지, 지유야? 다시, 복습을 하라는 이유는 내용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에 실린 내용은 절대로 2번 다시 여러분들 모의고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는 나오냐면 여기에 나오는 구조 그리고 선택지를 구성하는 원리는 매번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을 여러분들이 복습하거나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에 연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야죠. 서울은 강원도에 있다. 따라서 당신이 서울에 가면 강원도에 간 것이다. 라는 추론. 이제 이런 추론. 이 예를 뭐라고 한 거야? 추론 1이라는 사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추론은 이렇게 타당한 추론과 타당하지 않은 추론으로 지금 타당하다만 보고서 예를 생각했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서 우리 지난번에 설명할 때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재정이 생각나? 원숭이랑 쥐 나왔던 거? 그럴 때 뭐라 그랬어? 거기서 이제 흰쥐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재정을 설명했단 말이지. 그런데 그것 위에 나왔었던 장소 기억이라든지 그거 다음에 나온 설명에서도 다른 동물들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줬다. 바꿔야 얘기하면 그렇게 3개의 설명 대상이 있을 때 이 3개의 설명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 또한 다 뭐가 되는 거야? 서로 달랐기 때문에 하나의 정보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지. 타당한 추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로? 얘는 추론 1로서 타당한 추론을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 타당한 추론 1 이렇게 정리하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밑줄을 치자. 넘어갑니다. 이 추론은 전제가 참이라고 할 때 결론이 거짓이 되는 경우 전혀 생각할 수 없으므로 타당하다. 사실 여기 전혀 표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똑같은 내용인 거니까 확인을 했어. 반면에 반면에야 반대되는 거네. 그럼 이제 뭐 생각할 수 있어? 타당한 거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아유 땡큐. 그래. 역시 사람은 말을 하면 말귀를 알아듣죠. 이게 이제 인간과 동물의 차이인 거야. 대답을 해달라고 하니 대답을 해주자.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왜 이제 체벌 이런 거 있죠? 우리 친구들은 충분히 다 말로 해도 가끔가다 말로 해도 듣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서 빡치긴 하지만 언젠가는 바뀔 거라 생각을 하면서 계속 봅니다. 딱이네요. 좀 비가 오면 길이 젖는다. 길이 젖어 있다. 따라서 비가 왔다라는 추론. 이제 이번에는 추론이에요. 달라졌죠? 달라진 추론이야? 추론은 전제들이 참이라고 해도 여기다 이제 비슷해야지.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지는 않는다. 타당하지 않은 추론. 됐어? 그래서 지금 타당하지 않은 추론에는 추론 2가 있는 거죠.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의 문단은 뭘 얘기해줬어? 앞에서의 문단은 지금 추론에 두 가지가 있다. 타당한 추론과 타당하지 않은 추론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추론 1의 전제는 실제에서는 물론 거짓이다. 지금 뭐가 추가가 된 거예요? 추론 1에 대한 설명인 거네. 맞지? 뭐야? 실제에서는 거짓이라는 내용이죠. 그러나 혹시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서울이 강원에 속하게 되었다고 가정하면 추론 1의 결론은 참일 수밖에 없다고 당연한 거 아니야? 반면에 추론 2는 결론이 실제로 참일 수는 이거지. 실제로는 참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참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점이 추론 1과 추론 2의 차이점이 되는 거네. 다른 이유로 길이 젖는 경우를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론 2와 같은 추론은 비록 타당하진 않지만 그래 맞죠? 이때까지 얘기했던 거잖아.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꽤 높다. 그렇죠?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말? 참일 수 있다는 얘기를 뭐로 바꿨어? 참일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바꿨네. 그런처럼 이그저 나왔어. 이그저 나오면 항상 뭐 하라고? 앞에 거 확인하자고. 지금 여기서 그런처럼 뭘 말하는 거야? 그런처럼 뭘 말하는 거야? 그런처럼 이그저 나왔으니까 그런처럼 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지금 기껏해야 추론 2개밖에 안 나왔는데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높은 추론? 그러니까 어떤 추론이야? 어떤 추론? 추론이지. 그건 추론이잖아. 아니 왜 잘하고 있어. 괜찮아. 제가 제 목소리 톤도 좀 낮추고 그 다음에 빠르기도 좀 천천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압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지 않게끔 하면 대답이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추론 2는 지금 추론 2는 뭐가 되는 거야? 개연성이 높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개연성 높고. 계속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낮은 추론은 그러면 봐. 지금 얘가 어떤 추론이었어? 지금 참일 가능성이 높은 추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건너뛰었네. 높다는 얘기는 모두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낮은 것도 있다는 얘기인 거지.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낮은 추론은 개연성이 낮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봐봐. 어떻게 이 순서가 지금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타당하지 않은 추론에서 지금 추론 2를 사례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위계를 잡으면 추론 2는 구체적인 사례인 거잖아. 그래서 순서를 정하면 위계를 정하면 타당하지 않은 추론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참일 가능성이 높은 것과 참일 가능성이 낮은 것. 그럴 때 참일 가능성이 높은 것을 뭐라고 해? 지금 개연성이 높다. 바꾸면 개연성이 높은 추론과 개연성이 낮은 추론이 있는 거고, 이때 개연성이 낮은 추론에 뭐가 있는 거야? 추론 2가 있는 거지. 이해했어? 지휘 알겠어? 다시. 사실 구체적인 사례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거잖아. 지금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상하관계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뭘 의미해? 추상화되거나 일반화되는 거고, 반대로 밑으로 내려올수록 구체화가 되는 거지. 그러면 추론 2하고 개연성이 높다 혹은 참일 가능성이 높다, 어떤 게 더 구체적인 거야? 추론 2 자체가 구체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 위치가 밑으로 내려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타당하지 않은 추론 설명하면 추론 2를 먼저 끌어왔다고. 그래서 추론 2가 어떤 거다? 개연성이 높은 거다. 그러면서 개연성이 낮은 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야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도 여기에 뭔가가 있어야 되겠네. 그래야지 짝이 맞는 거 아니야? 볼까?
여기다가 이제 붙였어요. 개연성이 낮은 거. 한편 나면 뭐 하라 그랬죠?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 정리야. 타당한 추론, 타당하지 않은 추론, 타당하지 않은 거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 끝.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거야. 추론이 타당하면서, 타당한 얘기를 하네. 전제가 모두 실제로 참이기까지. 아까 실제가 지금 먼저 뭐 얘기했어? 거짓인 거 얘기했죠. 지금 여기에 추론 1이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해? 실제로 참 얘기하고 있네. 그럼 그 추론은 지금 뭐래? 건전하대. 지금 이게 실제 참이 건전하대. 그러니까 타당한 추론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건전하지 않은 추론과 건전한 추론이 있는 거고, 건전하지 않은 추론에는 추론 1이 있는 거죠. 됐어? 지금 얘와 똑같은 방식이죠. 먼저 구체적인 거 얘기하고 마지막에 얘보다 좀 위에 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설명 순서를 바꿨다. 됐습니까? 그럼 문제를 볼게요. 개연성이 보통의 경우보다 매우 높은, 개연성이 높대. 그럼 이거 말하는 거잖아. 타당한 추론이 될수 맞아 틀려? 틀리죠. 개연성이 높은 건 어디에서야? 타당하지 않은 거야. 봐봐. 지금 결국에 이 체계를 나누고 난 다음에 자꾸 뭐 하고 온 거야? 이렇게 크로스하고 있는 거지. 지호 알겠어?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문제는 둘째야. 그래서 먼저 뭐부터 돼야 돼?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구조화부터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특히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글에서 좀 주의가 필요한 거라고. 왜냐? 이 순서 뒤집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앞에서부터 틀린 거네요. 타당한 추론 중 전제가 실제로 참이 아닌 경우 건전하지 않은 거. 아닌 경우는 타당하지 않은 추론 중 개연성이 높은 추론 전혀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순서 설명을 뒤집어서 바꿔서 하고 있네. 그러니까 얘는 X. 두 번째 문제예요. 우유를 이거는 지금 아까 이제 부정적인 표현 얘기했죠. 이거 이제 우리가 문제 중에서 뭐가 있냐면 보기가 들어있는 문제가 있어. 나는 이제 이 비문학 문제를 보면 첫 번째 문제는 지문에 이제 사실적 여기 있는 글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정리할 수 있는 이거 하나와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가 다른 상황에다가 적용해보는 문제 혹은 다른 대상과 비교 대조하는 걸로 보기를 실어주는 경우가 있거든. 지금 여기에 문제를 보면 우유를 먹으면 키가 큰다, 농구선수 또 다른 사례가 나오고 있는 거지. 그럼 이 사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지금 우리가 먼저 봤던 사례는 추론 1하고 추론 2가 되는 거잖아.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문제 속에서 어떤 상황이 나오면 이 상황이 추론 1 혹은 추론 2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유사한 것인지를 따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에서 여기서 나온 이 구체적 상황은 추론 1에 가까운 거야? 추론 2에 가까운 거야? 그렇지. 얘는 추론 2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추론 2의 성질을 띠게 되는 거지. 봅니다. 와 같은 추론은 추론 2야. 얘는 뭐였어? 개연성이 높은 거였죠. 그런데 바로 개연성부터가 위에서부터 얘기하면 얘는 어떤 추론이었어? 타당하지 않은 추론 중에서 개연성이 높은 추론이었죠. 그것이 바로 추론 2였으니까. 그럼 건전한 추론이래. 맞아 틀려? 건전한 추론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타당한 추론에 해당하는 거지. 그럼 맞아 틀려? 그렇지.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냥 쭉 읽으면 어때? 그럴싸해. 개연성이 높으니까 건전하다. 여기서 잠깐 개연성이라는 말을 좀 기억합니다. 사실은 이 개연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논리에서도 보기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어디에서 더 많이 볼 거냐면 문학에서 많이 볼 거야. 특히 소설에서. 혹시 우연성 아시죠? 말 그대로 우연하게. 그리고 사실 이 우연성이 대비되는 표현이 필연성과
그 다음에 개연성이거든. 글씨 오늘 왜 이러지? 아니, 원래 이랬죠? 글씨. 이제 읽을 수 있지? 지유야. 이거 읽어봐. 아, 네. 제 얘기를 들었겠죠. 네. 읽을 수 있죠? 지호? 뭐야, 이거? 아, 네. 아유, 좋아요. 이제 친해졌다는 거야. 읽을 수 있으면 친해진 거지. 그래서 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우연성의 반대말로 필연성과 개연성을 생각하는데 이 두 개가 엄연히 달라. 필연성은 무슨 뜻이야? 반드시, 반드시. 개연성은 가능성이랑 비슷한 말입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성원이를 팍 때렸어. 그럴 때 반드시 일어나는 거. 때렸으니까 아플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때렸으니까 성원이가 예를 들어 착해. 아, 선생님 미쳤나? 라고 생각하고 참을 수 있어. 또 하나는 성격이 지랄 같아. 벌떡 일어나 갑자기 나를 때려보는 거야. 어떤 것든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그건 이제 개연성이 되는 거야. 때렸으니까 아픈 건 필연성인 거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필연성, 우연성, 개연성의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돼. 어쨌든 지금 여기서 보면 그래,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전하다. 이게 그냥 문장 자체를 읽으면 그럴싸하다고. 이게 우리의 맹점을 파고드는 거야. 제이야? 그래서 선택지는 끊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력한 정보와 여기에 있는 정보를 비교 대조하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그게 맞는 거 틀린 거야? 틀린 거죠? 네. 잠깐 쉬었다가 뒤에 있는 거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